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탄핵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하고 촛불 집회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막 내려놓느나 나라 대통령도 감옥 가느나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북한에서는 상상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독재 정권이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구상에 독재 정권이 아직도 남아있거나 독재 정권의 종말이 잘 된 나라를 못 봤어요. 독재 정권의 종말은 항상 안 좋았고, 그리고 독재 정권이 계속 있는 곳도 못 봤어요. 지금 북한 하나거든요. 북한이 독재 정권을 계속 이어오는 이유는 바로 3대 세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북한 하면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같이 동업 국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뭐 쿠바를 비롯해서 소련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서로 협력해가지고 동업국가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받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나라들이 다 붕괴되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많이 하락되고 곤란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더 치명적인 경제적 몰락은 바로 독재 정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배때기만 불리우고 자기 백성들, 자기 인민들은 굶어 죽던 병 걸려 죽던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독재 정권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더 몰락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뭐 이런 세뇌 교육이라는 것도 몰랐고 북한의 시스템이죠, 한마디로 교육 시스템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은 어디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어떤 세뇌 교육을 받아도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렇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했던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해외 드라마, 영화, 특히 대한민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우쳤던 것 같아요. 세뇌 교육보다는 우리가 많이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다. 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감시 수준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았지? 인권 이게 다 박탈당했어요. 인권이라고 뭐 이 얘기도 못 들었고, 인간에 대한 어떤 수치심, 모욕감 이런 것도 다 박탈당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감시가 되냐? 5명에서 1명이 스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의 일거일적을 다 누르르 보고 듣고 보이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가 저기 고려 호텔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고려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이 호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민주가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 봤습니다. 은행도 또 마음대로 못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양주 10병 가져왔어. 그래서 우리 집에 양주 멋있는 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그 말이 고스란히 보이지선한테 가는 거죠. 5명 중에 1명은 모두 스파이다.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스파이가. 그래서 말 조심,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탄핵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하고 촛불 집회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국민의 힘이 이렇게 센 거로구나.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막 내려놓느나 나라 대통령도 감옥 가느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북한에서는 상상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계엄령 발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엄령은요, 북한에서 시도 때도 없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많이 겪어본 일이거든요. 탄핵 집회는 처음 목격을 했고, 계엄령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북한에서 해마다 일어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는데, 제가 뜻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계엄령이 내리면 모든 권한이 군인한테 간대요. 그래서 군인이 잡아들이고 부른 사람들을 그냥 막 잡아들인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국민의 인권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계엄령이.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거 와 그럼 나도 막 그냥 잡혀가야 되나? 예, 이렇게 조금 내가 뭐 이렇게 반대하는 시위를 하거나 그러면 잡혀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계엄령은. 그래서 약간 좀 섬뜩은 했어요. 일단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런 일은요, 북한에서 많이 봐왔고, 일단 북한은 이미 권력 행사가 다 군인들한테 가 있기 때문에 선군 정치잖아요. 먼저선 군인. 그러니까 군인을 먼저로 우선시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냥 군인들이 뭐 와서 도둑질해도 꼼짝 못하고 강도질해도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바로 북한 주민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계엄령이 내렸을 때 생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깜짝 놀랐죠. 모든 것이 지금 바뀌고 발전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뭐 이랬는데 여러분 이제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이런 말도 있거든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시대가 변하면서 대를 이어지면서 악행과 악습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더 커지거나 극대화되면 됐지 약해지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기반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다져지려면 그보다 더 악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쓰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김정일이 쓰던 방법이 있어요. 김일성은 뭔가 유하게 뭐 인민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김일성은 인민들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다면 김정일이는 군인들한테서 군인들이 총 가지고 있잖아요. 군인들 선군 정치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서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맡겼어요. 군인들한테. 자 그러면은 김정은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민도 잡고 군인도 잡고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썼던 기존 방식대로 정치를 펼치거나 독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하는 지금 방법은요 얼마나 악행인지 몰라요. 김일성, 김정일 때는 국경연안에 지뢰밭이 없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정권 들어오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연안 있잖아요. 그쪽에 전기철조망에 지뢰까지 설치를 했어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지뢰가 없었어요. 전기철조망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보다 더 악하고 악독하게 정권을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을 내놓고 사형하고 15년 이상 징역 보내고 이거 김일성, 김정일 때 없었어요, 여러분. 김정은 때 생긴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악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겸허해지고 막 완전히 뭐 그냥 몇 배로 강하고 악독하게 변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김정은이는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많이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북한 군인들, 북한 국민들이 아는 게 많아질 거잖아요. 적에게 향한 총이 언젠가는 자기한테로 총구가 돌릴 수 있다는 그런 공포. 그러니까 김정은이는요, 여러분, 그 어느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군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두려워하냐? 바로 자국민을 두려워합니다. 등잔불 밑이 어둡고 항상 적은 가까이에 있다. 네, 자국민에게 몽땅 다 맞아 죽고 총살돼 죽잖아요. 그 뭐 루마니아의 대통령 차우세스쿠도 자국민들이 아주 그냥 때려 죽였어요. 이런 거를 보아왔을 때 김정은도 자국민이 두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뭔가 깨어져 가지고 북한에서 어떤 대폭동, 대반란 으로 인해서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자연적으로 남과 북이 통일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제 생각에. 후계자를 세울 때는 김정은이가 이제 죽게 됐구나 했을 때 내놓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성성하고 몸이 건강한데 후계자를 내세울 건 아니잖아요. 북한은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북한의 민족성으로 보았을 때 북한은 개방된 나라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김정은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북한은 항상 어떤 전략을 썼냐면 동쪽이다 하고 서쪽에서 치고 서쪽이다 해놓고 동쪽에서 치는 그런 전략을 써왔거든요. 김일성 때부터. 그리고 또 이제 그 후계자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후계자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탁 내세우지 않아요. 얘가 앞으로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럴 후계자는 꽁꽁 숨겨놓습니다. 첫 번째가 여자가 안 된다, 대통령이. 두 번째가 후계자는 노출을 잘 안 시킨다, 꽁꽁 숨겨놓는다. 진짜 아들이 없어서 김정은이가 죽을 때 김여정이가 대통령 됐다고 합시다. 그럼 김여정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또 김여정이가 김주애를 가만 안 둬둘 것 같아요. 왜냐면 김여정이도 자기 세력을 구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99.9% 김주애가 북한의 수령이 될 수는 없다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직접 뭐 통화, 뭐 핸드폰 뭐 번호 통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할 수 있잖아요. 라이브로 전화 통화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저장돼 있는 음성 녹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중국의 위챗이라고 카카오톡하고 같은 그런 어플이 있어요. 위챗이라는 그 어플이 바로 대한민국의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챗이. 위챗으로 이제 음성 녹음을 저장을 합니다. 그 음성 녹음 저장한 거를 보내옵니다. 한국으로. 그러면 그 한국에서 듣고 다시 또 저장을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뽀뽀 전화라고 북한의 핸드폰을 이제 중국 핸드폰을 두고 나온단 말이에요. 브로커가. 그 중국 핸드폰으로 산에서 중국에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중국 핸드폰으로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전화 통화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 연결시켜줘. 그러면 이 중국 사람이 국제전화를 써가지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화가 이 전화에 들려서 이 전화로 들리겠죠? 그게 뽀뽀 전화입니다. 뽀뽀 전화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지만 극히 10% 쓰고요. 나머지 8, 90%는 모두 위챗, 중국 카카오톡으로 음성 녹음을 해서 전달되고 그리고 보내오고 하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과 낮 온도 차이가 많이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가는 길마다 항상 꽃길만 고르시길 바라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북한 당국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아빠가 살아계실 때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빠가 음주운전을 했고 저희 아버지는 음주를 할 줄 모릅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옥류교다리 떨어져서 죽으려고 갔었거든요. 방광염이 뭐냐면 오줌을 참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 화장실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여성들 막 이렇게 다리 꼬면서 이제 걷는 거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평양에 가면은 그냥 오줌 참느라고 여성들이 다리 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좋았던 점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의 호두까기 TV의 이민주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살던 곳은 평양시 중구역인데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종로가 중심이잖아요. 평양시 중구역 하면 되게 중심이거든요. 원평양역전 딱 앞에 역전동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쭉 살다가 27살 나이에 제가 탈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북한 평양시에서 살던 삶은 뭐 상위층도 아니고 뭐 하위층도 아니고 중상위층? 예, 중간 정도. 아빠가 경찰이셨고 엄마가 이제 큰 무역회사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뭐 여기 뭐 법원 검사 아니고요. 전자기계들을 이제 검사해서 또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 그런 무역회사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대한민국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월급을 많이 타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공무원이었어가지고 북한에는 또 월급이 없으니까 평양에서 잘 살았다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만 했다. 그 이제 북한에는 계급이 있어요. 피라미드 형식이라면은 이제 김부자들이 그 피라미드에서 맨 위에 있다고 하면 그 밑에는 뭐 김부자들의 어떤 가족, 친척, 그 밑에는 중앙당 간부, 자국해방전쟁 시기 뭐 이런 전쟁에 참가했던 로병들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공무원인데 저희 아빠가 경찰이었으니까 공무원, 맨 밑에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평양은 다 잘 산다. 아닙니다. 평양 인구수의 한 7, 80%가 말단,
있는 노동자 뭐 이런 그런 하층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분들이 월급으로 계급을 나누냐?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뭐 이제 직장이나 월급으로 계급을 나누는데 북한은 공급으로 계급을 나눕니다. 사회주의 하면은 국가가 주는 것을 먹고 살고 생활하고 뭐 쓰고 먹고 쓰고 사는 그런 모든 생활 필수품과 먹을 것들을 몽땅 다 국가가 공급해 주는 시기죠. 중앙당 간부들은 엄청 공급이 잘 돼 있습니다. 한 70 몇 가지의 공급 혜택을 받는데,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중앙당에 있었는데 저게 막 그 오징어 젓 해가지고 그런 젓갈까지도 이렇게 이런 단지에 넣어서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경찰, 안전원, 보안원 이렇게 부르는데, 이 경찰들은 한 40 몇 가지의 공급을 받습니다. 이제 동태철에는 동태 들어오고요. 뭐 정어리철, 뭐 고등어철에는 고등어 들어오고, 그리고 달마다 뭐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뭐 간장, 된장, 기름, 뭐 그건 뭐 완전 기본이고, 라면, 밀가루, 심지어 그 바게트 빵 있잖아요. 파리바게트 하면 거기 바게트 빵이 유명하잖아요. 그 바게트 빵까지도 받았어요. 그냥 쌀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고 사는데 모든 필수품들을 몽땅 다 국가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받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에도 옛날에 뇌물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지금도 뇌물 세상이에요. 그냥 몽땅 다 비리와 뇌물이 북한 사회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먹고 살고 뭐 이런 데는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비리, 뇌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가 내주는 거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먹을 것들만 충족을 시킨다 하면은, 저희 아빠도 경찰인데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어떻게 받았냐? 뭐 고급술, 양주, 뭐 담배, 비싼 담배, 그리고 달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양 에미나이가 평양에서 어떤 수준에서 살았구나라는 건 아마 감이 올 거예요. 태어난 것은 평양 산원이거든요. 아무나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중앙당 자녀들이 가서 아기를 낳고 전국 각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새 쌍둥이를 낳았다, 네 쌍둥이를 낳았다, 뭐 그러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직승기를 보내시어 네 쌍둥이 자매를 평양 산원으로 데려오셨다, 뭐 이렇게 또 뉴스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제 평양산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거든요. 평양산원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양학생선용궁전이 또 있어요. 평양학생선용궁전이 위치가 얼마나 좋냐면 그 주변이 몽땅 다 대혁명 기념비적 건물들이 있어요. 김일성 광장 있죠. 주체사상탑 있죠. 앞에 대동강 흐르죠. 평양 제1백화점이 있죠. 정말 좋은 곳에 평양 학생선용궁전이 있는데, 그 학생선용궁전에서 제가 7살부터 17살까지 악기를 배웠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딱 도착했는데 국정원 선생님이 저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더니 엘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전공이긴 한데 엘리트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트가 뭐예요? 그랬더니 엘리트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좋았던 점은 정말 많아요. 손에 꼽을 수가 없어요. 100개, 200개, 300개? 숫자로 꼽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많아서. 제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너무 자유로워요. 여행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뭐 행동의 자유, 뭐 패션의 자유, 뭐 다 자유야? 예. 저는 이 모든 자유가 저 북한에서는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너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자유라는 게 이렇게 정말 인간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행복하고 그런 건지 사실 몰랐었거든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자유와 인권이 저한테는 크게 또 새롭게 와닿았던 좋은 부분이 첫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생활할 수 있는 필수품들이에요. 북한에는 먹을 거 필수품이 없어요. 장마당에서 뭐 이제 부수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사서 먹는데, 장마당 운영 시간도요 8시부터였던 적도 있고 9시부터였던 적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오전 8시가 9시부터 오후 5시가 6시까지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것마저 통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내 눈앞에 다 먹을 것만 보여요. 편의점 있죠, 뭐 포장마차 있죠, 한 발자국에 하나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가지고 배를 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을 못 빼겠어요. 살이 안 빠져요. 그리고 생활 필수품 하면 편의점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성들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몸, 심지어 스타킹까지, 진짜 속옷까지 있더라고요. 양말까지 있고.
예, 아무튼 이런 편의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여러분, 저 평양에 있을 때요, 방광염 이런 게 많이 왔었거든요. 방광염이 있었거든요. 방광염이 뭐냐면 오줌을 참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 방광염 왜 있었냐? 평양시라도요, 이 화장실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참아야 돼. 막 그냥 아이고 그냥 다리를, 여성들 막 이렇게 다리 꼬면서 이제 걷는 거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못 봤죠? 평양에 가면은 그냥 오줌 참느라고 여성들이 다리 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막 그냥 다리 꼬면서 막 화장실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방광염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싹 없어졌어요. 이제 가는 곳마다 다 화장실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대한민국에는 널려 있어가지고 아주 편의로운 그런 시설들이 대한민국 최고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믿었던 인간에게 뒤통수 맞아가지고 뭐 부도나고 망하고 막 절지에 막 그냥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뭐 그런 똑같은 사례는 없지만 그런 것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잘 살려면요,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과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갑자기 망했다. 이건 뭐냐? 북한의 돈주들과 북한에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대부분 보면 불법 장사를 합니다. 북한에서 불법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 불법 장사도 권력 가진 사람들이 야, 저거 둘이 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성과도 좀 거두고 저거 둘이 쳐가지고 국가에 좀 상납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불시에 그 돈주를 딱 칩니다. 그럼 그 돈주가 망하겠죠. 자, 그러면 권력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권력 가진 사람들도요, 그 안 보이게 엄청 권력 다툼을 엄청 해요. 북한 당국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저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보면 희생양으로 되었던 거죠. 아빠가 살아계실 때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 교통사고 당한 원인이 우리 아빠가 음주운전을 했고 큰 까마주하고 접촉사고를 나서 차가 굴러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음주를 할 줄 모릅니다. 술을 입에도 안 댑니다. 술 한 모금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저와 똑같이 술을 못 하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남겨놓은 그 이제 조금 재산, 그 천 몇백 달러의 달러, 예, 그걸로 우망명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식당을 하다가 그 식당마저 방침에 의해서 뺏기고 국가에 절제 쫓겨났어요. 여러분, 북한은요, 땅이고 건물이고 다 국가 거예요. 이제 개인이 지분을 좀 나눠서 갖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는데 이제 갑자기 방침이 내렸기 때문에 몽땅 다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국가 건물이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뭐 돈 돌려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쫓겨나서 통틀어서 돈까지 다 날려보냈어요. 어떻게 살아요? 막막해가지고 제가 옥류교 다리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한강에는 다리가 엄청 많잖아요. 이제 북한에는 다리가 7개인가 9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옥류교 다리 떨어져서 죽으려고 갔었거든요. 이제 대낮에 떨어지면 저 살릴 것 같아서 저녁에 갔는데 그 가로등 불빛에 저희 남동생, 여동생 얼굴이 비치더라고요. 그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제가 살아야 되겠다.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살아서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탈북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 두만강, 압록강 연안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뭐 해산, 해령 분들은 정말 쉽게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평양이잖아요. 여러분, 평양에서 대한민국에 오기란 정말 힘들죠. 그리고 탈북하기도 힘들고, 왜냐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그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북한은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가려면 어마어마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통행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별 통행증. 중국하고 가까운 데는 국경연안이에요. 그 국경연안 가까운 동네로 가려면 평양 사람들도 특별 통행증, 여행증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이라고 뭐 국경연안까지 갈 수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는데 저 국경하고 가까운 곳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특별, 왜? 도망갈까 봐. 또 지방 사람들은 평양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뭐 평양에 와서 놀거나 평양에 들어올 수 자체가 없어요. 그나마 평양 사람이니까 제가 무산까지 무사히 갔어요. 어떻게 가냐? 통일거리에서 함흥, 함흥에서 청진, 청진에서 무산, 이렇게 보리버스가 있는데 그게 외화보리버스라고 돈 받고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예요.
뭐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라고 해서 그게 뭐 개인이 대한민국처럼 개인이 버스 사서 개인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버스가 있다고 해도 다 돈 벌어 가지고 공장 기업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움직였거든요. 기차를 타면 뭐 세월아 내월아 언제 갈지 모르니까 북한 기차는.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 일가 친척도 없고 뭐 아무도 없잖아요. 혈육이 없기 때문에 저도 중국 가는 건 힘들어요. 어떻게 가게 되냐? 저랑 같이 식당을 하던 책임자 교수님이 화교예요. 그래서 중국 할빈에 작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랑 식당을 하다가 망했잖아요. 제가 옥유교 다리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옥목 물면서 제가 죽으려고 갔다가 동생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같이 우시더니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중국 가면 10,000달러를 벌어온다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중국 가가지고 3년 동안 종업원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일해가지고 10,000달러 벌어온 친구, 5,000달러 벌어온 친구, 6,000달러 벌어온 친구. 저도 중국 가서 좀 돈 좀 벌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선생이 그럼 내가 작은 어머니 주소를 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해서 제가 간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중국에 아무 인연이 없었으면 못 갔죠. 거기 생소한 아무도 없는 그 중국 남의 나라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중국어도 모르는데. 그래서 할빈에서 한 3년 반에서 4년 동안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드디어 10,000달러를 벌어서 됐다 했는데 한국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조선족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룻밤새 탈북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국에 있는 지인분이 조선족분 증명서를 이제 신분증을 저한테 빌려줬어요. 내가 한국으로 가서 그 신분증을 돌려주면 된다. 남의 신분증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북경에 갑니다. 그래서 또 북경에서 버스를 타고 또 이제 권명까지, 권명에서 또 이제 브로크를 만나서 브로크 집에서 몇 명, 7명인가? 7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탈출을 하게 되죠. 어디로? 라오스로. 라오스로 가서 거기서 또 한 하룻밤을 잤어요. 하룻밤 자고 오토바이, 젊은 오토바이 부대, 저희를 오토바이로 태워가지고 메콩강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메콩강을 건너서 어떻게? 어디로 가요? 태국 치앙마이. 거기로 가서 경찰에게 일부러 잡혀가지고 노스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것은 사우스코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법적 재판까지 다 받고 처벌까지 다 받고 3개월 동안 감옥에서 처벌 다 받고 재판 다 받고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 국정원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또 방콕 비행장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심정을 얘기한다면 내 심장이 가장 조그마하게 줄어들었을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비행기에 탔는데도 무섭더라고요. 왜? 그 북한 간첩이 저정실로 가가지고 이 비행기 대가리 북한으로 돌리라우 하고 갈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정말 심장이 그냥 쿵탕쿵탕 멈추지 않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딱 도착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뭐 칼기를 탔을 때가 제일 대박이었던 것 같은데 비행기 난생 처음 타보잖아요. 갑자기 왕 뜨니까 막 소리쳐가지고 깜짝 놀라서 승무원 그 아가씨들이 대한항공 되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여자라는 거 처음 보는 거야. 남자들은 정말 그냥 황홀해가지고 있는데 그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칼기를 탔을 때가 제일 대박이었던 것 같은데 비행기 난생 처음 타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줌마들 보면은 거기 이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뭐 그냥 통로를 지나서 의자에 앉다 보니까 이게 비행기에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몰라요. 그냥 앉으라니까 그냥 일방적인 그냥 사무실이나 그런 회의실에 앉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 앞에 TV가 있으니까 이게 TV가 있다 어쨌다 뭐 하다가 갑자기 왕 뜨니까 막 소리쳐가지고 깜짝 놀라서 뭐 이런 일도 있고 비행기가 떴어요. 비행기라는 건 아는데 승무원 그 아가씨들이 대한항공 되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여자라는 거 처음 보는 거야. 남자들은 정말 그냥 황홀해가지고 있는데 그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입국 신고서를 쓰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단 탑승하기 전에 우리는 일반 게이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를 해가지고 화물 게이트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이렇게 집체적으로 이렇게 태우거든. 그래서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떼가지고 여권을 줘서 게이트 통과한 다음에 다시 그 여권 수거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대한항공에 타면 그건 우리 국적기니까 우리 땅이나 갔잖아요. 거기 타면은 제일 뒤에 후미에 거기에 쫙 앉히는 거예요. 뭐 후미고 뭐이고 없잖아요. 우리는 앉아서 가는데 안내양들 승무원들은 몰라요. 일반 한국 사람인 걸로 알아. 그랬더니 이걸 써야 된대 해서 그러니까 주소 쓰고 뭐 하고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못 써요 그랬더니 왜 못 쓰지? 제가 손이 불편하시나고 제가 써드리겠다고 불러달라. 주소가 없어요. 아니 주소가 없다니요. 그래서 그다음 뭐 말하다가 신경질 나니까 북한에서 왔어요 했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지네끼리 쏘곤쏘곤 하더니 다음 또 뭐 별 다 갖다 줘요. 뭐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했고, 단점이라는 거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9주 동안 교육을 받고 구전의 합동 심사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수감돼 있는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우리가 들어갔던 방 자체도 그 대방동에 있었는데 이제 뭐 다 공개되고도 거기 그 대방동에 있던 곳이 그 합동 본부예요. 공군회관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아직도 있더라고. 거기 갔는데 방 가니까 이따만한 가방에다가 체육복, 그다음에 속옷 뭐 다 줘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감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그거 다 필수품 다 받고 방에 들어갔더니 일반적으로 온돌이에요. 온돌방인데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이 이중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문이고 하나는 철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창이 우리는 의식을 못 해요. 또 거기에 있으면서 군인들이 앞에서 줄 서세요 하면 줄 서서 갑시다 하면 식당에 데려가서 밥 먹고 또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자체도 뭐 그렇게 몰랐어요. 후에 알고 보니까 거기 일단 수감 상태였다 뭐 이런 거. 단점은 나온 다음에 좀 알게 되지 뭐. 보이브라는 거는 법이 없다라는 말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브 하면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도 입을 열게 한다. 속담 비슷한 그런 게 돌아요. 예를 들면 저와 같은 제일교포들이 정치범 수용소 끌려갔다가 20년 만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이브 하면 무서워해요. 공포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게 끌려간다? 이제 못 산다. 죽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내려놔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취절받을 때 임시 공민권을 박탈합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 임시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 처음에 그렇게 해서 뭐 산골로 들어가요. 산골로. 제가 갔던 데가 좀 특이한데요. 일반적으로 북송된 탈북민들은 국경 연선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군 보위부에 끌려가서 거기서 취절받는데, 저는 왜 그런지 그 따로 국가 보위부 직결소라고 해가지고요, 한경북도 정성군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게 원래 정치범 수용소 자리예요. 완전히 그 심심 산골에 있는 곳에 거기로 끌려갔어요. 다른 애들은 그 군 보위부 시내가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 시내에 있는 그런 보위부에다 떨궈 놓고 몇몇만은 차에 태워가지고 그 산골로 가니까 야, 이건 진짜 죽이러 가는 줄 알았어. 그 몇 명이 있었는데 왜 거기로 갔냐 후에 알게 되는 거지. 국가보위부 직결소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한국기도제라든가 간첩 혐의라든가 이런 것이 입증이 된 사람만 끌려가는데, 나는 왜 그러냐면 같이 있던 아줌마들이 잡혔잖아요. 이 아줌마들이 내가 일본말로 일본 대사관하고 전화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증언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일본말을 모르니까 일본 대사관하고 전화했다는 거는 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취조받을 때 일본에 친척이 있어서 전화했다 이렇게 통과됐는데, 만약 거기 일본어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도 아마 갔을 거예요, 하늘로. 두 번째로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수감번호로 불린다. 너 이름 없다. 너는 공민권이 없는 물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어마무시해요. 그냥 긴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한 5명씩 앉고 정전이 돼가지고 촛불을 켜어 있으니까 더 공포스러운 거야. 그 정면에 서 있는 소장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공포를 해요. 너 수감번호 이제부터 일본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시선을 마주치지 마. 절대로 항상 밑을 보면서 걸어라. 그리고 어깨도 펴지 마.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어부정. 그 다음에 이 손은 뒤로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신발 벗어. 거기 가장 인상이 깊어요. 신발은 왜 했는데 신발 벗잖아요. 그걸 압수해요, 신발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감번호 1번이라고 표딱지 거기다 툭 넣어놓고 어디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신발을 왜 뺐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은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나 같잖아요. 야, 이게 뭐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발 띄우고 그 다음에 감옥에 끌려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 희한한 게 뭐냐, 그 산골이잖아요. 나무밖에 없는 산골이에요. 완전 심심산골인데 옆에 그 냇가가 흘러가지고 강도 있긴 했는데, 거기에 화강암이라고 해서 돌이 있는데요. 그 돌을 일부러 이렇게 분쇄를 했어요. 근데 화강암이라는 돌이 그게 쪼개면은 삐쭉삐쭉해요.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그거를 그 마당에 쫙 깔아놨어요. 그 산골에.
얼마나 그 몇 찰 갖다 실어놔. 그러니까 맨발, 그때부터 맨발로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는. 아, 발이 아프다. 예, 뭐 지압한 정도가 아니에요. 삐죽삐죽 하니까 피가 나고 막 그러지.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는데 감옥에 끌려갔어요. 일단은 그 감옥 옥사가 따로 있는데 거기 갔더니 조그만 방에다 한 4명을 몰아놓고 옷을 싹 뺏겨요. 벗으라 그래. 뭐 팬티까지 다 벗고 그다음 옷을 이렇게 가운데다 묻어놓고 각자 4명이니까 각 벽을 보고 돌아서서 앉으라 그래. 무릎 꿇고 앉아있어. 벽을 보고 이렇게. 그러면 이 극애국 간수 놈들이 와가지고 옷을 다 뒤져요. 돈이 있나, 중국에서 왔으니까 마약이 있냐, 뭐가 있냐 이래가지고 그때 뭘 하냐면은 벨트 빼고 그 다음에 이 단추 다 뜯고 그 다음에 지퍼 있잖아. 지퍼 바지 지퍼고 뭐 이거 아무튼 금속 제품은 다 뜯어요. 그거 가지고 옷을 입혀. 그러니까 바지 줄줄 흘러내리잖아. 그러면 요만한 끈을 줘요. 그 끈 가지고 요 앞에 이렇게 믿고 메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수감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요. 밥은 최소한 줘요, 이렇게. 근데 그 밥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썩은 옥수수, 무 뿌리, 배추 뿌리 이런 걸 갖다가 물에다가 던져놓고 흙이 묻은 채로 거기다 소금 쫙 뿌린 것이 그게 국이에요. 그거하고 다야. 그 숟가락을 이렇게 꾹꾹 누르면은 썩은 옥수수하고 썩은 콩이 있어요, 콩. 대두. 그거 이렇게 섞은 밥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숟가락으로 한 3개,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만 먹고 있으니까 영양실조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과정에 치료받고 뭐하고 하는 과정인데 결론은 뭐냐면 식물 인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영양실조가 오니까 그냥 먹을 것만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고하고 의식하고 하는 그런 게 넘어서 가지고 뭐 공포스러운 것도 지나고 오직 뭐 짐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보면은 그냥 먹어요, 입에다가.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광욕 시킨다고 밖에 내보내는데 팬티만 하나 입고. 아니 그렇게 이제 비들비들해가지고 뼈에다 가죽밖에 없는데 그걸 도망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여 옷을 싹 뺏겨가지고 팬티만 입고 밖에 끌어내요. 그 예전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림이 많잖아요. 얼굴에 새하얗고 머리 딱 깎고 똑같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공급이나 다 끊기고 통제하는 사람들도 배가 고픈 거예요. 뭐가 없어요. 가족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결국 뇌물이 오고 가기 시작했을 때라 저를 담당했던 소장이라는 양반이 너 살려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뭐 그래서 딜을 하고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결국 뭐 끝까지 거기서는 보입에서는 뭐냐면 한마디 아라고 했으면 끝까지 아로 끝나야 돼요. 거기서 도중에 뭐 이라든가 우로 이야기하면 큰면 나요. 자기가 진술한 거는 끝까지 똑같은 말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경찰 쪽에 넘어가면 보이브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당연히 재판을 하고 형법이나 민법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여러 가지 그 또 뭐 인맥을 이용을 하든 뭐라든 해가지고 얼마든지 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나요. 예. 두 번째 때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북한 당국이 강제 북송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서로 공유를 해요. 또 동지들끼리. 저도 거기서 만난 어떤 청년을 통해서 왜 잡혔냐 뭐냐 하다가 다음번에 자기가 도와주겠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나와서 다시 그 친구랑 연계를 가져가지고 9개월 만에 집에 와서 그 해에 3개월 있다가 다시 그냥 국경으로 가가지고 또 탈북했어요. 그게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2008년 1월 달에 다시 탈북을 했어요. 탈북 과정에 결국은 우리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브로커들이 묶어가지고 10명이면 10명, 15명 가는 과정에 중국에서 뭐 길림에서 몇 명, 장춘에서 몇 명 이렇게 묶어가지고 북경에 가서 그다음에 북경에서 쿤밍이라는 곳이 미얀마 그 국경인데 거기까지 갈 때 보면 일행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이 각 곳에서 다 왔는데 오는 과정에 보면은 한국하고 전화하는 탈북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 엄마가 가 있거나 동생이 갔거나 그러니까 이미 전에 한국에 대한 정보는 다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설레이지 마음이. 브로커가 그때 당시 보면은 뭐 교회선으로 이렇게 왔다고 해서 제가 그 오는 과정에 보니까 일단 북경에서 만났던 분도 뭐 목사님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한국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북경에 있을 때 일단은 계약서 같은 걸 씌워요. 근데 그게 한국에 가서 정착금을 받으면 350만 원을 주겠습니다. 브로커 비용. 그걸 씌우는 거예요. 야, 그때는 우린 돈이 없잖아. 적수공권인 거야. 근데 그 돈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가면 한국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거기서 돈을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다 갖고 거기서 써요. 이 브로커 비용인 거죠. 처음엔 모르잖아요. 그냥 일단은 가보자. 돈 준다니까 주면 되겠지 하고 갔어요. 가서 그 다음엔 하나원도 다 나오고 해서 일반 사회에 저는 서울에
배치받았는데 서울에 가서 임대 아파트 착 들어갔는데 이틀 만에 어떤 탈북자 아줌마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 이렇게 무섭게 생긴 조선족 남자가 오더라고. 근데 그게 남편이래. 들어와서 똥똥 두들겨가지고 누구죠? 그래서 네 누구예요? 그래서 저 브로커입니다. 그 아줌마가. 그래서 말투 보니까 아니 그쪽도 북한에서 왔으니까 그렇대. 일단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가잖아. 돈 받으러 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원에서 나올 때 일단 현금으로 25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만 넣어줘요. 하나원에 있을 때 다 통장을 만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분기에 한 번씩 뭐 100만 원, 100만 원에서 총 600만 원을 이렇게 받는데 처음에 나와서 보니까 임대 아파트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TV도 없고 뭐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통장에 보니까 그 300만 원인가 들어왔는데 그걸 다 가져가도 50만 원을 더 줘야 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야. 자,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거 다 가져가면 나 어떻게 사냐? 그래도 그 아줌마가 그럼 얼마 주실래요? 그래서 아니 100만 원만 가져가 먼저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 이건 또 뭐야? 그래서 그건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후에 알고 봤더니 진짜 브로커는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그 브로커가 북한 사람들을 데리는데 제가 8년도였는데 8년, 9년, 10년, 12, 12, 13인가는 그때까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많은데 브로커 혼자서 예를 들면 고객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개업자인 아줌마들이 생긴 거예요. 북한 아줌마들이 자칭 지가 브로커래. 그래가지고 탈북민들, 탈북인 사람들,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뭐 친척이나 가족들하고 전화해가지고 오겠다는 사람 찾아라. 중국에 자기도 살았으니까 중국에서 있던 인맥을 통해서 중국에서 오겠다는 사람 찾아라. 이 아줌마들이 찾아요. 실제 브로커는 120만 원? 경비가 너 안 든대요 사실. 일단 자기도 좀 이윤을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이자처럼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그 이상이면 그 이상을 이 아줌마들이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그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이게 사람 운명 놓고 그러다가 사고 나서 잡혀서 북송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친척들은 먼저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실제로 브로커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성공률이 그렇게 100%라고 말 못해요. 근데 잡히게 되면 끝까지 책임져서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는 브로커가 있지 않으면은 나 몰라라는 브로커도 있기 때문에 브로커들은 실제 보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나 그런 자기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다 같이 먹어요. 직접 활동하는 브로커는 몇 명 없어요. 담이 큰 거지. 잡히면 무조건 북송이잖아요.